10년간의 악몽입니다. 일단 체크포인트만 보더라도 송 기자, 네. 마음 편히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네요. 네. 서울에서 50대 아버지가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건데요. 1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이번에 항소를 한 겁니다. 이 아버지는 2019년 6월과 올해 3월 두 번에 걸쳐서 자기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친딸이 아버지로부터 수년간 성폭행당했다고 원래 처음에 신고를 안 하다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가 설득해서 나중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훨씬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그런 취지로 이제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은 지난 10일에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번에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이 지난 아마 4월에 있었던 사건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 안타깝게도 피해자인 딸이 신고를 한 직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 딸이 이미 어렸을 때 구조가 됐으면은 아마 극단적 선택에 이르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피해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뭐 강간과 추행을 반복적으로 당한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데, 그러면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심리적인 기제를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SNS에 피해자가 신고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는 아빠가 죄책감을 느끼는 게 싫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신고를 못하고 아무 말도 못했다. 하나밖에 없는 아빠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다. 그리고는 이제 이 피해자는 어릴 때 어머니와 헤어지고 아버지와 유일하게 이제 둘이 부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0살이 넘어서 이제는 내가 당한 게 피해다라는 거를 알아가지고 신고는 했는데,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아빠만을 믿고 살아온 본인의 어떤 심리적인 유대감이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아빠가 나쁜 사람이다라는 객관적 사실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신고를 해놓고 보니까 아빠가 결국 처벌을 장기형을 받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한 그 사실 자체를 자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레이프 트라우마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 피해자가 일찍 신고 안 했냐?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신고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내 가족을 신고하면 내 가족이 결국은 봉변을 당할 테니까, 결국 그 신고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이제 굉장히 양가적인 감정이 있는 거죠. 그게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르게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피해자가 말이죠, 신고를 하고 나서 3일인가 4일 만에 이렇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변변한 진술 조서도 남기질 않았다면서요. 네, 가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거만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장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고 증거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사가 쉽지는 않아요. 따라서 경찰도 굉장히 막막했을 텐데,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피해자 진술 조서도 없었기 때문에 시작전부터 좀 막막한 겁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당시 일단 남자친구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또 최초에 112에 신고를 했어요. 다 녹음이 되니까요. 그 내용들을 들어봤더니 딸이 직접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처벌을 좀 원하는 내용들도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찰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서 수사를 진행했는데, 그 외에도 새롭게 찾아낸 게 고인이 생전에 작성한 SNS 글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또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친족관계에 의한 중간간 혐의로 기소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사기관이 정말 이번만큼은 좀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이 고인이 자기 친부를 고소를 했다는 건데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인간, 아이고 죄송합니다 반성은커녕 얘가 피해 망상에 젖어가지고 지금 헛소리를 하는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예? 교수님. 피해 망상이었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안 했을 겁니다. 아. 망상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망상은 이미 합리적인 사고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진 않거든요. 아버지를 고발했다는 데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근데 너무나 아쉬운 게 뭐냐. 아까 경찰이 굉장히 지금은 이제 증거를 확보해서 처벌하기에 다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전 좀 안타까운 게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성폭행을 당했거든요. 그리고는 중학교 때 자해를 한 적이 있어요. 자해를 했을 당시에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서 자해한 이유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뭐 규명할 수가 있었으면은 아마 그때도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자해를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때 아이를 피해 아동을 이제 구제를 할 수 있었으면 이 친구는 극단적 선택을 굳이 안 해도 되고 그 중학교 아이의 아버지가 그때 처벌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랬겠죠. 그런데 그런 종류의 이제 어떤 구조, 성폭력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을 구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너무나 취약하다 하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재판부는 뭐 교수님 뭐 지적하신 것처럼 딸이 피해 망상이다 이런 거 인정 안 했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죄를 인정했고 결국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이유를 보면요. 피해자가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망상증이 있었다는 단서가 없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또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 사건 정황이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게 피해자가 처했을 그 정말 벼랑 끝으로 몰려서 그거 말고는 본인 입장에서는 탈출구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동학대에 시달리는 아이들도 그 아이들이 처한 딜레마로 하는 부분이 나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의 부모는 저 사람들밖에 없다. 의존할 사람이 저 사람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세상과 자기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 아버지라고밖에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신고한 건데 그 결과는 자기 스스로 또 세상과 연결한 유일한 끈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딸 입장에서는 스스로 어찌 보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스스로를 버린 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극단적 선택 이외에 극단적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완전히 자기가 지워져 버린 셈이 됐으니까. 자, 교수님, 그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좀 가능하시면 좀 짧게 좀 부탁드리는데 피해자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딸 아이가 문제가 뭐 많았어요. 지금 이렇게 탓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했지만 가족 여러분들 지금 그런데 지금 7년 이게 말이 7년 기가 막힌다 지금 그러고 계세요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20대까지 성폭력 피해를 부녀밖에 없는 집에서 당했다고 치면 그게 한 번일까요? 가중시켜서 2분의 1 가중해서 지금 7년 나온 것 같은데 2번일까요 그러면? 10년 동안 당한 이 누적된 피해에 7년밖에 안 주는 건 전 이건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양형과 관련된 얘기는 바로 이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